내가 좀 지금 무기력하고 피로를 주로 좀 느끼는데 아직 정신과를 가고 싶은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음이 정신과 전문의 최용락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미리 공지를 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지. 우울증 하면 생각하시는 게 주로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우울증에는 좀 의외로 다른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인지 아니면 우울한 기분인지 요거를 좀 구분을 하려면 다른 부분 좀 집중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울증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이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적으로 보면은 우울증 증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조금씩 달라요. 무기력감이나 피로감 위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슬픔이나 공허함, 절망감 이런 것들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의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제가 이제 항상 선생님 채널 들어올 때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내 마음과 친해지도록 도와드릴게요, 이 문구거든요. 제 나름대로 내 마음과 친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일까, 어떻게 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신 그 우울증이 부정적인 게 아니다. 우울증 하면 대부분이 내가 슬프고 뭔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이러는 뭐가 있는 것,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우울증 증상의 제일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즐거움이나 흥미의 감소예요. 흥미나 즐거움이 없는 것 자체가 증상이고, 흥미나 즐거움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정상적인 기분 상태라는 거는 긍정적인 기분도 느낄 수 있고, 그저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고, 좀 별로인 기분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세 가지 기분을 다 균형 있게 느낄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긍정적인 기분만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나한테는 그저 그런 기분하고 부정적인 기분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저 그런 기분 상태가 주로 유지가 되면 그걸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조금씩 부정적인 기분만을 느끼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증심의 의외의 핵심은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 흥미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쪽에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울증 증상에 좀 중요한, 우울증이냐 우울증이 아니냐, 그냥 우울한 기분이냐를 가르는 특징은 의외로 이 증상이 있냐 없냐, 예를 들면 슬픔이나 공허감, 절망감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무가치감이나 죄책감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혹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지속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진단에 참고를 하는 DSM-5에서도 보면은 거의 매일 혹은 뭐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이런 표현들을 매 증상 앞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우울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런 감정이나 상태를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보다 그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즉 그 기분이나 그 감정이나 그 상태의 지속성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가 이제 우울증 증상에서 내가 슬프다, 공허하다, 무기력하다, 지친다,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내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벗어나기 어렵냐, 혹은 내가 얼마나 즐거움이나 흥미가 감소되어 있느냐, 이런 것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내가 지금 우울한 기분 상태 쪽에 가까운지 괜찮은 기분 상태 쪽에 가까운지 감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청드린 게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지만 또 의외로 모르시는 좀 의외의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짚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의욕이나 흥미의 감소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기간, 네네네. 설문지를 할 때도 딱 최근 일주일, 뭐 2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맞아요. 우울증 진단 기준도 2주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단면을 가지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 지속성, 내가 빠져나올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오래 가냐, 이거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안을 동반하는 우울증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불안을 동반하는 우울증이신 분들 중에는 불안 민감성이라는 게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 민감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불안한 감정이나 혹은 긴장된 신체 상태를 느끼게 되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경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더 긴장이 되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불안해지거나 긴장되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긴장이 이완되느냐, 이완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불안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이나 긴장이 이완이 잘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 긴장이 축적되게 되면 신체 증상으로 경험을 하시게 되기도 하고 또 불안이 계속 심해지니까 공포 반응으로 나가서 심하게는 공황 증상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어떤 정서적인 변화나 혹은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위협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울증, 이제 정신과 질환이니까 그냥 의지의 문제 아니냐. 보호자분이 치료를 받는데 약 너 언제까지 먹을 거냐.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보통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실제로. 많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모시고 오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TV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이 작동하는 TV의 뒷판을 열어가지고 뒷판에 보면 기판이 있거든요. 그 기판의 전기 회로를 내가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TV 화면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분명 이 TV 화면은 전기 회로에서 전기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분명한데 내가 전기 회로를 육안으로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TV 화면을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뇌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뇌 MRI를 찍어서 구조적 변화를 본다고 해서 정신질환의 유무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뇌 안에 작은 뇌세포들 안에 전기화학적인 변화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수많은 기능의 변화들이 지금 저하고 정호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난 TV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화면이 갑자기 흐리게 나오거나 뭐 부분 안 나오거나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런 고장난 TV가 있을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보면 전기 회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기판 똑바로 되어 있는데 문제 없다. 의제 문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거고요. 뇌도 우리 안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뇌세포 안에 전기화학적 신호들이 변화가 되면서 우리 뇌의 네트워크 상태들이 변화가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국소적인 네트워크만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 기분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기억들,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뇌 안에 환경적인 변화를 바꿔줄 수 있는 뭐 약물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담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트워크의 변화를.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것들은 실제로 전기화학 신호와 여러 가지 호르몬들과 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리적인 변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가 면담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내 믿음이 바뀔 때마다 나의 어떤 생각이 바뀔 때마다 시점이 변할 때마다 우리 뇌에는 사실 미래적인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환경적인 자극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유전적 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뇌세포의 활성이 저하되고 네트워크의 활성이 저하될 때 우리는 누구나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거를 편집해서 올리면 보호자한테 링크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보호자 상담 때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이제 보호자분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좀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특히
아버님들은 그쵸. 네, 그쵸. 아버님들은 특히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납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버님들은 좀 의지로 극복을 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헝그리 정신으로. 원래 외부의 혼란이 강할 때는 내부의 혼란을 신경 쓰지 않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정치에서도 보면 내부의 혼란이 있을 때 막 전쟁을 일으켜서 덮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혼란도 외부의 환경이 너무 혼란스러우면 덮여져요. 무시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오셨으니까 그분들은 항상 너무 약해서 그런 거 배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의 배경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런 형태로 계속 변해왔고 이제는 이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외부의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는 우리는 이 내부의 혼란도 같이 다스려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 보통은 맞습니다. 의지 문제라고 하신 분들이 연결까지는 알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몸을 컨트롤해라 이건데 사실은 몸에서 마음으로 오는 연결이 되게 커서 네. 몸이 또 보이지 않게 신체적으로 뇌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의지가 안 된다. 맞습니다.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의지로 극복이 안 되죠. 유수민님이 딱 우리 아빠가 그래요. 아, 이렇게. 네, 그러시군요. 아버지들은 그럼 그때는 우울증이 없는 시대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빈도는 확실히 좀 적었었고 당장 굶어 죽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요즘 60대, 50대, 뒤늦게 60대 그렇죠. 그때 예. 쌓인 게. 네, 약간 모호한 신체 증상이나 그렇죠. 약간 열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거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데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증상들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이제 이거는 좀 그냥 경험적인 건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번아웃 증후군처럼 네. 무기력감이나 피로를 주로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슬픔, 공허감, 또 절망감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중에 무기력감이나 피로를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 수면 시간을 좀 늘리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호전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회사 일, 뭐 자기 개발, 뭐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수면 시간을 계속 줄여서 생활하시느라고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서 지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무기력하거나 피로가 지속된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해봐야 되는 거는 내가 우울증인가 보다? 내가 혹시 많이 지쳤나? 신체적으로 지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근데 정신적으로 지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한다. 정신적으로는 쉬는 걸 수 있어요. 신체가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할 때 정신은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는 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워서 가만히 집에 있는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런 자신에 대한 온갖 죄책감, 비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더 피곤하죠. 네. 그럼 몸은 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인 거죠. 잠은 우리가 그저 시간 때우고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원쌤 책에도 있지만 자는 동안 우리는 신체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기억이나 감정을 정리를 해서 정신적인 회복을 이뤄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자연치 규전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지금 무기력하고 피로를 주로 좀 느끼는데 아직 정신과를 가고 싶은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수면 시간이 내가 너무 적진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수면 시간을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한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라는 게 보통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인차가 좀 있거든요. 많죠. 한 6시간만 자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10시간은 자야 좀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팁을 좀 잠깐 드리자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 나한테 적정한 수면 시간은 얼마냐 전날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다음날 내가 활동할 때 특별히 바쁘지 않고 좀 한가로운 시간이 있어도 졸리지 않은 정도 그 정도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으면 적절한 수면 시간을 했다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들을 좀 잘 확보하시는 게 번아웃 신드롬이 오지 않고 또 무기력이나 피로를 주로 호소하는 우울증까지 진행하지 않는 방법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과 가까워지는 팁을 좀 더 얘기해 주시고 싶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좀 이 우울증 호소하신 분들 중에 두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슬픔이나 공허감, 절망감, 죽음에 대해서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와의 관계를 좀 돌아보고 이해하고 개선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통해서 상태를 회복시킬 수는 있더라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슬픔이나 절망감이나 공허함이나 고립감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어떤 거랑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랑 친해지는 과정은 누군가와 친해지는 과정이랑 비슷합니다. 오. 처음 만난 누군가하고 친해질 때 초반에는 서로의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점점 이제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하지만 이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서로의 이제 좀 차이점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차이점을 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또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친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발견한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점점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MBTI가 인기 있는 것도 이런 서로의 차이점을 더 쉽게 이해하고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하거나 좀 받아들이기 쉬운 내 모습도 있고 또 내가 싫어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내 모습도 좀 있어요. 내가 싫어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내 모습, 즉 나하고 나 사이에 좀 차이점인 거죠. 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 나와 친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 선생님께서 항상 감정일기를 강조하시잖아요. 감정일기를 이렇게 쓰시다 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내가 기록돼 있을 겁니다. 슬프고 공허하고 절망적일 때 나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자신도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적혀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인식함으로써 내가 또 좋아하는 모습,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좀 외부의 자극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눈을 감고 한번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우리의 뇌는 이제 내정 모드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쭉 떠올릴 수 있는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나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적어봄으로써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이고 내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 기억 속에 있는 모습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고 내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싫어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고 내가 이걸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 친해지기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싫어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대체로 사회가 잘 수용해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가치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자라는 동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미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수용받지 못하니까 싫어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지친 상태 그리고 좀 쉬어야 되는 상태가 되면 좀처럼 잘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 잠 더 줄여야 되는데 악순환이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나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왜냐면 사회가 지치거나 쉬는 걸 잘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적절한 휴식이나 지친 상태는 우리가 수용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사회가 좀 지친 것에 대해서 또 쉬는 것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막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립감에 시달리는 자신을 외로움을 자꾸 느끼는 자신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의존을 잘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용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거는 굉장히 약한 거고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적인 기준. 네, 우리는 사실 누구나 적절히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네, 가족에게 의존할 때도 있고 친구나 지인들한테 의존할 때도 있고 물론 의존과 독립성은 서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존하는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 나의 어떤 모습들을 너무 싫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참 보면 부모님들한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네.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것들이 네. 많고 그 부모님들이 왜 나의 그런 단점들을 잘 수용하지 못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 역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잘 수용받지 못하셨던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게 저한테도 온 거고,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나만큼은 나의 어떤 모습들을 좀 내가 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좀 싫어하는 모습들이더라도 좋아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내 모습으로 그 모습을 인정하면 오히려 조절이 됩니다. 신기하게 그쵸. 내가 두려워서 그걸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면 오히려 조절이 안 되는데 시간이 그게 되게 지나면 아이러니하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용기를 내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오히려 그 모습이 조절이 되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더 나아가지는 경험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보시는 분들도 자기 마음하고 잘 친해지시고, 저도 항상 정우열 선생님 채널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팁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이것만 봐도 정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마음과 친해질 수 있도록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방법들을. 네네. 마지막에 제 유튜브까지 홍보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마음이해 정신과 네. 이런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푸근하고 수용적인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려면 합정역 근처에 마음이해 정신과로 가시면 네. 되고, 또 인스타에서도 이런 좋은 메시지를 네. 많이 또 이제 올려주시니까 네. 인스타에서도 마음이해 정신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